이 숫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숫자고요. 전쟁이 나고 정말 이거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지만은 그 이면에 인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중국은 80만 명이나 갖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자가 1000만 명이에요. 이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고령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피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구 현상과 인구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님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같이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외에서도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 2015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북유럽에서도 지금 위험 수준이 1.6 이하로 떨어지는 나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 이상인 나라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예외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는 근데 이거는 에이즈 때문에 그래요. 에이즈 때문에 HIV 감염 때문에 사망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도 많이 낳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아주 옛날의 인구 구조고요. 지금 디벨로핑 컨트리들도 합계 출산율은 다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미의 국가들 다 1.0 밑으로 떨어졌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는데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됐어요. 사망하시는 분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세계적 트렌드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출산을 안 하는 게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고 이 문제가 점점 고착화되고 그 영향력이 점점 세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출산율의 세계적 분포와 관련해서 높은 지역이 또 하나 있어요. 거의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여성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런 거에 낮고 문화적인 특성도 있어가지고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출산율이 높은데 출산율이 높다는 소리는 청년이 많다는 거죠. 청년이 많은데 경제가 그만큼 발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정치적인 불만들 이런 게 폭발을 하겠죠. 그게 이슬람 극단주의랑 결합을 자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가자지구에 생기고 있는 일들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지만은 그 이면에 인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장벽에 팔레스타인들을 수용하게 된 계기가 2000년대 초반 정도인데요.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유대인도 굉장히 높은데 팔레스타인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수가 유대인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해서 벽을 세우고 거기에 다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류인 사회인데 수가 팔레스타인이 더 많아질 거예요. 인구 출산율이 높으니까. 이거 나중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이스라엘 당국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쌓고 벽 안에 강제 수용을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생산순환도 없고 경제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 출산율 높은데 청년들 많은데 할 일이 없죠. 그럼 이 친구들이 정치적 불만들이 많이 쌓일 거고 이 불만이 하마스와 같은 극단주의, 과격주의 세력들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조가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구 문제를 굉장히 달달한 문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로 풀면 되지. 사람 좀 없어도 어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외교 안보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바로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지금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중국은 아이들이 한 800만 명 태어납니다. 우리 25만 명 태어나는데 한중일 이 국장들 회의를 하는데 옆에 복지부 차관님이 중국은 80만 명이나 갖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사망자가 1000만 명이에요. 이거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학교 출산율은 중국은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는 많이 높죠. 1점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낮고 일본도 지금 작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1.27인가? 북한도 학교 출산율이 1.6, 1.4 수준 떨어졌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동북아가 다 심지어는 러시아, 특히 시베리아에 있는 극동 지역 출산율이 또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이 대만도 낮고요. 저출산이 한 벨트가 형성되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요, 출산율이 오랫동안 낮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고령화가 생기죠. 고령화가 된다면 젊은이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외교 안보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맞짱 뜨는 거를 보면요, 중국이 좀 초조함이 묻어나요. 중국은 이제 고령화 속도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당국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고령화로 진행이 되기 전에 세계 패권 국가의 지위로 올라서야 된다는 좀 조바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오랫동안. 그러면서 공산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의 영도 하에 경제 발전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요, 경제 발전 속도가 꺾일 거예요. 우선 임금이 상승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요. 비생산적인 분야에 돈이 많이 투여해야 될 거예요. 노인 복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저축률도 떨어지고 투자도 떨어지면서 점점 경제가 성장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사회가 사실은 인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동쪽과 서쪽의 차이가 너무 커요. 농촌과 도시 지역의 격차가 너무 크고 고령화가 너무 빠르고, 고령화 속도 너무 빠르다는 소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가치관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 안에서는 농민공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도시빈민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당군이 두려워하는 게 인구는 10%밖에 안 되지만은 소수민족 문제. 이런 문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중국이 경제 속도가 늦어지고 그러면 사회적 갈등과 표출이 되고 격차가 커지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충돌이 생기게 되면은 사회 갈등 양상으로 발전될 거예요. 이 사회 갈등이 돈농 간의 격차라든지 도시 안의 문제라든지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타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외교안보적인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인구 변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동북아의 고령화와 결합이 되면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한 윌리엄스 교수가 하버드 법대 명예교수님인데, 근데 숫자를 보니까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지? 라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놀라신 거는 이 숫자가 가능해? 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더 이분이 한국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 청년의 고용의 문제, 여성 고용의 문제, 이런 일가정 양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구나 라는 식의 놀람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짚고 싶은 게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놀래니까 미국 하버드 교수가 놀랬네? 심각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심각해요. 학교 출산율이 평생 동안 한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을 여성의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하게 그 정도를 낳는다는 건 아닌데 한 해의 출산율을 봤을 때 그 정도로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간 가상의 인구에 대한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학교 출산율이 작년 0.78이었고요. 올해 2분기 때 0.7이 나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0.5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성이 100명 있습니다. 학교 출산율이 0.5, 평생에 0.5명을 낳게 되면은 몇 명을 낳게 되는 거죠? 50명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30년이 지나서 다음 세대가 50명이 아이를 몇 명이나 낳을까요? 이 학교 출산율이면 25명을 생각하고 싶죠. 근데 아닙니다. 50명은 남자 여자가 있어요. 25명입니다. 25명에서 0.5면은 12명이 나오는 거죠. 12명, 13명. 100명에서 12명, 13명으로 한 세대 반 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성 100명이 아니라 여성 100명과 남성 100명이죠. 200명에서 12명으로 두세 세만 떨어지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숫자고요. 전쟁이 나고 정말 이거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 0.78과 같은 수치가 기록상으로는 딱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독일이 통일될 때,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지역에서 5년 정도 나왔던 수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됐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OECD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거기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숫자에만 너무 우리가 둔감해지고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만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출산율이 위험한 이유는 또 따로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은 계속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05년도에 1.08, 1.09를 찍고 나서요, 사실은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서 좀 오르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지고 그럼 떨어지고 이 등락이 계속돼요. 근데 2015년까지 등락이 되다가 갑자기 2016년부터 이유 없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정말 이유가 없습니다. 금융위기라든지 안보적 위기라든지 이런 거 없이 떨어지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다 말겠거니 했는데 이게 한 3년 오르고 3년 떨어지고 이런 추세가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급기야 학교 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작년에 0.78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저출산이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외생적 위유 없이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학교 출산율이 전 0.78로 정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혼인 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년에 태어난 아이가 첫째와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둘째와 셋째가 안 나니까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첫째와 출산 아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한 6천 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이거는 첫째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는 소리는 코로나 기간이라든가 출산이 떨어지는 기간에 출산과 결혼을 미뤘던 청년들이 이제 출산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결혼 건수가 늘고 첫째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러면 와 올해 정도는 늘겠다 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7월 달까지 한 6.4% 정도 출산가 더 감소를 했어요. 반등하려고 미뤘던 친구들이 다시 나는 이것도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은 우리 최선을 다하는 숫자가 이 정도다? 경제학자들이 생각하시는 예측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노동력 공급의 요소, 생산 요소를 바라보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비 요소. 인구 사이즈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덜하게 되니까 이 두 가지 요소를 주로 보면서 경제 성장 하방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대한 혁신성을 높이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혁신성도 굉장히 지금 위기에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노동시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숙련 대신 50대 이상의 분들이 대거 은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의 숙련도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혁신성들이 있거든요. 세대적으로도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와서 산업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혁신성의 위기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수익을 주로 내는 혁신 기업들,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이 파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될 거예요. 노동력 부족은 생산성의 향상으로 극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소비 시장도 축소되지 않을 테니까 딱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시장도 한번 커질 거니까 라든지 해외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라든지 그 기업은 승승장구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구의 부정적인 파장을 피해가게 될 거예요. 반면에 내수 시장은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 내수 시장 중에서도 노동력 부족도 사람마다 다르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생산 인구 15세부터 64세라고 생산 인구의 감소 속도보다 노동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 못 따라가는 산업들.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만큼 생산성으로 완충시키지 못하는 산업들은 인력난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 대표적인 산업들이 운수업, 건설업, 외식 숙박업 이런 내수 산업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은 시장도 줄어들 뿐더러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이 부족하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생산 단가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출혈이 더 심해져요. 시장은 좁아지는데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경쟁은 또 치열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기업들은 되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부각될 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건강 관련 돌봄 산업?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이게 요양원이 되고 요양병원이 되고 돌봄 산업이 굉장히 커져야 될 거예요. 근데 돌봄 산업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산성을 강화시킬 방법이 별로 자동화를 못해요. 노인분들 간병하는데 이걸 디지털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인력난이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력난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꼭 그것이 전망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 인구가 줄어들면은 경쟁도 좀 완화될 것이고 주거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환경적으로 좋게 되겠죠.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셀럽분도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의 지금 심각한 지구 문제를 생각을 하면 환경 얘기를 하면서 저출산이 나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인구 문제, 제가 인구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면서 대중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인구가 감소해도 나쁘지 않지 않는가. 인구가 우리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절반 딱 줄잖아요. 랜덤하게 줄잖아요. 그러면은 인구의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거가요. 그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시고 태어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서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망하시는 분이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요. 그냥 인구 감소가 아니라 고령화의 한 현상이에요.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면서 나오는 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인구 문제를 사이즈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고령화가 급격히 심각해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령화 수준이 노인 인구 비율 전체 인구에서 한 17%, 18% 정도 돼요. 조금 있으면은 초고령 사회 되는데 노인 좀 많아져도 되겠네? 이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금 좀 더 내면 되겠지. 복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지. 인구 문제는 사실이 아니야. 저출산은 거짓말이야. 라는 분들이 실제로 중앙일간지에 컬럼을 쓰고 그랬어요. 저출산은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고 인구 감소 시대의 축복. 근데 아닙니다. 지금 노인 인구 비율이 17%, 18%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앞으로 한 25년 정도만, 20년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40%가 돼요. 40%는요, 우리나라 지금 제일 고령화가 높은 데가 전라남도 고흥, 경상북도 의성 이런 곳인데 거기 한 40% 정도 돼요. 고령화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58년 개띠라고 하는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큰 사이즈로 태어난 세대가 있어요. 이걸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이비 부머가 63년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50년대 중후반부터 82년까지 거의 매년 80만 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분들이 계속 이제 노인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혈액이 모자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노인분들은 수술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수술하면 수혈을 해야 돼요. 근데 피는 인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헌혈로만 받아야 돼요. 근데 피는 젊은 사람들이 제공하는 거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피가 모자라게 될 거예요. 수술 날짜를 못 잡는다든지 피가 모자라서 수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위기적인 저출산, 위기적 문제로서의 저출산이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2001년,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왜 그때냐면은 그게 IMF 영향이에요. 90년대 말에 했던 IMF 영향, 구조조정의 효과들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 효과가 그래서 나타난 게 2001년, 2002년부터예요. 2001년도에 출생아수 60만이 무너지고요. 2002년도에 출생아수 50만이 무너져요. 굉장히 빠르게 한 1년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게 2020년 초부터인데요. 왜냐하면 그때 자연 감소가 시작이 되고 지방대에 대량 미달 사태가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지는구나 라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높아진 관심이 그때부터 한 3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힌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002년생이요, 지방대 문제를 만든 친구들이에요.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를 만든 친구들이 2002년생이에요. 2002년생이 만 18세가 지나면 2021학년에 들어가거든요. 2002년도에 50만 명이 안 태어나면서 지방대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2002년도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그 교육 당국에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18년 동안. 에이, 설마 대학이 망하겠어? 에이, 어떻게 되겠지? 대학이 사람 못 채우고 이런 식의 사고로 버티다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기업이 인력 부족을 체감하시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알바생들 못 구하고 있잖아요. TV 광고들 보면 알바 광고 되게 많잖아요. 알바몬, 알바청 광고 옛날보다 세게 나오잖아요. 알바생을 못 구해서 그래요. 알바생을 왜 못 구하냐? 알바생이 없어서 그래요. 왜 없어졌냐? 알바생은 20대 초반 일을 하죠.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바생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문제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2, 3년이 더 지나면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을 해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 인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양이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대기업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태까지 일자리가 모자랐는데 사람이 모자란 일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대기업도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다 좋은 일자리를 다 갖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같은 일자리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완전히 확보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력난이 심화될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심하게 되는, 대기업 중에 중소기업이나 그런 지금 힘든 업종은 더 힘들어지겠고요. 대기업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광양지철소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규 인력을 확보를 못하면서 되게 인력난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를 할 거예요. 그럼 지방에는 안 그래도 줄어든 청년인데 더 많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지방의 인력난이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지방의 산업이 굉장한 위기 국면에 들어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러면서 지방 소멸이 훨씬 더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